1947년 6월 20일 밤, 베벌리힐스의 한 고급 저택, 갑작스러운 총성이 밤의 고요를 깨트렸습니다. 헐리우드의 명사이자 라스베이거스 사업가 벤자민 벅시 시겔이 거실에서 허망하게 쓰러졌어요. 환락의 도시 라스베이거스, 이곳의 네온 불빛과 화려한 카지노는 이 벅시 시겔의 꿈에서 시작되었다고들 말합니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전설적인 갱스터였죠. 가난한 유대인 이민 가정에서 태어나 거친 뉴욕 뒷골목에서 성장한 벅시 시겔. 그가 남긴 발자국은 수많은 사람의 피로 찍혀 있었습니다. 특유의 카리스마와 잔인성으로 뉴욕과 LA의 지하세계를 장악한 벅시 시겔은 아직 황량한 사막이었던 라스베이거스에서 특별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신화를 꿈꾸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비극적이었어요. 오늘은 세계적인 카지노 도시를 꿈꿨던 갱스터 벤자민 벅시 시겔의 화려한 삶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906년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한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벤자민 시겔바움, 일명 벅시 시겔이 태어났습니다. 5자녀 중 둘째였죠. 그의 가족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부모님은 적은 임금에도 건실하게 살았죠. 하지만 벤자민 시겔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어요.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어린 나이부터 범죄를 저지르며 다녔습니다. 사소한 절도부터 시작해 도박, 자동차 절도, 폭행까지, 또 무리를 지어 노점상에서 돈을 뜯어냈으며 상납을 거부하면 노점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소년 잡범은 두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 거물 갱스터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바로 마피아 역사상 최대 거물 럭키 루치아노, 그리고 범죄계의 아인슈타인 마이어 렌스키입니다. 물론 이때는 모두 시겔과 마찬가지로 무명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1910년대 어느 날 10대 초반의 벤자민 시겔은 자신보다 나이가 9살이나 많은 시칠리아 섬 출신 깡패 찰스 루치아노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원인은 여자 혹은 영역 다툼으로 추정되는데요. 싸움이라기엔 벤자민 시겔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모양새였죠. 그런데 이때 같은 유대인 불량 소년 마이어 렌스키가 어린 시겔을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두 유대인 소년은 훨씬 큰 덩치의 상대에게 맞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덤볐어요. 루치아노는 이 상황이 조금 멋쩍기도 하고 한편으론 둘의 깡따구가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 유대인 꼬마들을 인정해 발길질을 멈추고 물러났어요. 셋은 서로가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고 다음에 만났을 때 모든 원한을 털어내며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민족과 나이 차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영특한 마이어 렌스키는 찰스 루치아노와 교류하며 잘 짜여진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인, 아일랜드인 갱스터들은 조직 범죄를 고도화해 효과적으로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었으나 유대인 범죄자들 사이에선 그런 움직임이 조금 미약했습니다. 마이어 렌스키가 조직을 구성하고 가장 처음으로 모집한 사람은 벤자민 시겔이었습니다. 그 조그맣던 유대인 소년은 어느새 성장해 렌스키보다 훨씬 키가 커져 있었죠. 뛰어난 두뇌를 가진 마이어 렌스키가 조직 운영 전반을 맡았고 큰 덩치와 담력을 가진 벤자민 시겔이 어깨 역할을 맡았습니다. 벤자민 시겔은 사소한 일에도 잘 흥분하고 예측하기 힘든 타이밍에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벅시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이는 광인이라는 의미였어요. 시겔은 벅시라는 별명을 듣기 싫어했으며 뒤에서는 몰라도 면전에서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이어 렌스키와 벅시 시겔이 운영한 조직은 버겐마이어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에게는 든든한 우군이 있었는데요. 주먹을 주고받으며 사귄 친구 시칠리아인 찰스 루치아노였습니다. 당시 미국 각 조직 범죄자들은 민족을 기준으로 뭉쳐 타민족은 배척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칠리아와 유대인 이민자 모두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 공통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유대를 쌓을 건더기는 충분했습니다. 특히 찰스 루치아노는 성공을 위해 민족이라는 굴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시대에 앞선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들은 함께 범죄를 저지르며 우정을 키워나갔어요. 버겐마이어갱은 금주법이 시작된 이후인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범죄계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초기에는 직접 싸구려 밀주를 양조하거나 다른 갱단의 밀주 운송을 대행했습니다. 이는 위험성이 큰 작업이었죠. 하지만 이렇다 할 기반이 없는 벅과 마이어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유대인 범죄 거물 아놀드 로드스틴 밑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로드스틴은 후배들에게 자신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줬습니다. 똑똑한 벅과 마이어는 스승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죠. 이때 벅시 시겔은 아직 10대였지만 무슨 일이든 항상 선봉에 나서 자신의 깡따구를 과시했어요. 특유의 탐욕과 기질을 발휘해 항상 의뢰인의 물건을 지켜냈고 동료의 목숨도 자주 구했습니다. 나이가 훨씬 많은 선배 갱스터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이런 명성이 퍼져나가면서 살인을 포함한 여러 청부업도 수행하기 시작했죠. 동료 갱스터 조셉 스태처는 벅시 시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위험이 닥쳤을 때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가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동안 벅시는 이미 총을 발사했다. 나는 그보다 더 배짱이 두둑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마이어 렌스키의 재정관리 능력과 벅시 시겔의 뛰어난 행동력, 그리고 맡은 일은 확실히 마무리하는 성실함 덕분에 갱단은 지하세계에서 입지를 키워갔습니다. 벅시 시겔은 21살이 되었을 때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고 그 사실을 한껏 과시하고 다녔습니다. 호화 저택에 머무르며 화려하게 옷을 입고 지하세계 인사들과 교류했죠. 또한 친구 루치아노를 통해 프랭크 코스텔로, 비토 제노베제 등 다른 유망한 시칠리아 마피아와도 친분을 맺었어요. 1920년대 후반 체급이 커진 루치아노와 버겐 마이어 갱은 더 긴밀한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금주법 시기를 거치면서 이들은 서로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더 큰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고 모든 범죄 분야에서 동업했습니다. 1929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최초 조직범죄 정상회담으로 간주되는 애틀랜틱 시티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는데요. 전국 거물 범죄자들이 모여 지하세계의 미래를 구상하는 자리였죠. 마이어 렌스키와 벤자민 시겔은 여기서 한 자리씩 꿰차며 유대인과 시칠리아계 범죄자들의 협력을 강조했어요. 1931년 찰스 루치아노가 당대 최고 마피아 보스이자 자신의 상관인 조 마세리아를 제거했을 때 마세리아를 향해 직접 방아쇠를 당긴 4명의 집행자 중 1명이 벅시 시겔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때 시겔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이처럼 버겐 마이어 갱은 찰스 루치아노가 마피아 세계 주도권을 쥐는 데 일조했고 루치아노는 버겐 마이어가 경쟁 유대인 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이고 폐쇄적인 9세대 갱이 전멸하고 이들이 전면에 서게 되자 실용적이고 비즈니스 지향적인 현대 미국 조직범죄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되었죠. 찰스 럭키 루치아노는 마피아 조직 간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고 중요한 결정을 조율하는 위원회, 마피아 커미션을 설립했습니다. 마이어 렌스키는 시칠리아인이 아니었지만 루치아노의 참모로 핵심 역할을 맡았고 벅시 시겔 역시 주요 집행자로 활약했어요. 또 적대자나 배신자 숙청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기관, 살인 주식회사를 구성했는데 벅시 시겔이 여기에 깊게 연관되어 있었죠. 벅시 시겔은 가장 선봉에 나서 친구들과 뉴욕 지하세계를 장악했지만 그 왕성한 행동력 때문에 경찰과 라이벌의 주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루치아노와 렌스키는 친구 시겔을 로스앤젤레스에 도피시키기로 결정하는데요. 마침 이들은 미국 서부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시겔이 그것을 운영할 만한 적임자이기도 했죠. 벅시 시겔은 1936년에서 1937년 사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헐리우드는 눈부신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시겔은 여기에 빨대를 꽂기로 결정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시겔은 곧바로 부촌인 베벌리힐스로 향해 헐리우드 스타 로렌스 티벳이 살던 집을 매입해 거처로 삼았습니다. 뉴욕 갱스터들과 친분이 있는 영화배우 조지 레프트를 통해 영화계 인사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죠. 시겔은 배우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렸는데 그의 악명은 이미 서부에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배우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어요. 벅시 시겔은 헐리우드에 도착하고 1년 동안 40만 달러 이상의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벅시 시겔 이전에도 로스앤젤레스를 지배하고 있던 갱스터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잭 드라냐라는 이름의 마피아는 시겔의 파견을 달가워하지 않았죠. 그러나 벅시의 친구이자 삼각격인 찰스 루치아노가 마피아 커미션과 전비 범죄 연합체를 통해 범죄계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라냐는 본심을 숨기고 협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겔은 미국 서부와 멕시코에서 리조트, 마약 밀수 등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또한 헐리우드 엑스트라 노조를 접수해 여기서만 연간 4에서 50만 달러를 갈취했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동부에서 온 유대인 갱스터 미키 코엔을 경호원 겸 부관으로 삼아 사업 일부를 맡겼죠. 시겔은 서부에서도 여전히 살인주식회사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939년 11월 20일 살인주식회사 내부 정보를 정부에 밀고 하려 한 친구 해리 그린버그를 동료들과 공모해 살해했죠. 시겔은 이 살인사건 주모자 중 한 명으로 1941년 9월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감옥에서 받은 특혜 때문에 의도치 않은 명성을 얻게 되는데요. 특급 수감자였던 벅시 시겔은 감방에서 전속 요리사가 해준 식사를 먹었고 언제든지 전화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독방에는 여성 면회자들도 자유롭게 드나들었죠. 시겔은 캘리포니아주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2명의 주요 증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서 1942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시겔이 직접 수행하거나 명령한 살인의 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수십 건에 이른다고 추산되는데요.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단 2가지 경범죄로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상 증거 부족, 증인 회유, 법의 허점을 이용해 처벌을 피했죠. 그래도 헐리우드 명사이자 투자 중개인으로만 대중에게 알려져 있던 벤자민 시겔은 해리 그린버그 살인사건 재판 중 언론 폭로로 인해 벅시라는 갱스터로의 본 모습이 까발려지게 됩니다. 벅시 시겔은 잔혹한 범죄 경력 외에도 잘생긴 외모로 유명했습니다. 스스로도 외모에 관심이 많아 체육관에 다니면서 탄탄한 몸을 유지하고 손톱에 매니큐어까지 바르며 유별나게 관리했습니다. 비싼 맞춤 정장과 수제 실크 셔츠를 입고 사교 모임 스타로 이름을 날렸죠. 영화 카메라 테스트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배우 변신을 꿈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겔은 잔혹한 살인 집행자이면서 똑똑한 사업가였지만 엉뚱하고 무모한 일도 자주 벌였는데요. 그는 사교 모임의 유명 인사 도로시 디프라소 백작 부인과 친하게 지냈는데 이 디프라소 부인이 상당한 괴짜였던 것으로 보여요. 어느 날 벅시 시겔은 백작 부인의 권유로 두 화학자를 만났습니다. 화학자들은 시겔에게 소리나 섬광 없이 폭발하는 새로운 물질 아토마이트를 소개했습니다. 시겔은 이 정체불명의 물질에 투자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녔어요. 이 홍보는 이탈리아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의 관심을 끌었고 시겔과 화학자들은 무솔리니 앞에서 아토마이트를 시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무솔리니는 이 신무기에 크게 기대해 시연 전 4만 달러의 돈을 선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폭파 시연은 불발로 끝났고 무솔리니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죠. 시겔은 아무 소득 없이 머쓱하게 돌아가는 길에 무솔리니를 만나러 온 헤르만 괴링 등 나치 고위 인사들과 마주쳤는데요. 유대인인 시겔은 동행 중인 백작 부인에게 저들을 암살하겠다는 농담을 던졌다고 해요. 부인은 기겁하며 이탈리아에 자신의 친척이 많다고 시겔을 만류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1939년 벅시 시겔은 코스타리카 앞바다 코코스 섬에 해적이 숨겨놓은 금은보화에 대한 전설을 듣고 항해에 나섰습니다. 이때도 도로시 디프라소 부인과 함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며칠 동안 보물을 찾아 헤맸지만 이들의 배는 폭풍우에 휩쓸려 표류하게 되었고 겨우 구조돼 멕시코로 견인되었습니다. 이 어이없는 모험이 마약밀수나 총기 밀매를 위한 공작이었다는 주장도 있죠. 1941년 초에는 2차 세계대전 여파로 비타민 수요가 증가해 상어 간으로 억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디프라소 부인의 말을 믿고 어선을 구해 상어 조업에도 나섰지만 이때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시겔은 디프라소 부인의 돈벌이 제안을 다시는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LA로 돌아온 벅시 시겔은 트랜스 아메리칸 뉴스 서비스라는 유선전신 서비스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유선전신은 경마장 밖에서 벌어지는 장애 도박의 필수적인 서비스였죠. 이를 통해 도박업자들은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베팅을 조정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시겔은 도박업자들이 경쟁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를 이용하도록 강요했어요. 1942년엔 경쟁사 컨티넨털 프레스의 LA 지사장을 협박해 그 지배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티넨털 프레스는 시카고 마피아 조직 아웃핏과 연관된 회사였어요. 당연히 아웃핏은 이 사실을 뉴욕에 있는 시겔의 상부에 알렸습니다. 찰스 루치아노와 대리인 프랭크 코스텔로는 시겔에게 LA 컨티넨탈 프레스를 돌려주고 아웃핏과 원만하게 해결하라고 지시했지만 시겔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업 현황 보고도 거부했죠. 이때부터 시겔은 뉴욕의 지시를 무시하고 폭주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가 LA에서 활동하는 동안 뉴욕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찰스 루치아노가 매춘 공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징역을 살게 되었죠. 감옥에서는 서쪽의 금쪽이 벅시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어요. 시겔은 루치아노, 렌스키 같은 동료들과 많은 일을 이룩했지만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만한 업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함께 밑바닥에서 시작한 친구들은 어쩐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죠. 그는 이런 열등감에 서부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세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시겔이 항상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했기 때문에 뉴욕에선 그의 행동을 눈감아줬어요. 하지만 벅시 시겔을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런 갈등은 시겔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1931년 캘리포니아에 인접한 네바다주는 카지노 도박을 합법화했습니다. 이미 매춘도 합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만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이 부족했던 네바다주는 후보된 건설과 맞물린 카지노 합법화를 통해 크게 성장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 시겔이 서부로 도피를 준비하고 있을 때 마이어 렌스키는 그에게 네바다주, 특히 라스베이거스의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나 아직 황량한 사막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겔은 큰 감흥을 느끼지 못했고 화려한 삶이 기다리는 헐리우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가 1938년 도박과 매춘을 불법화하자 시겔은 다시 라스베이거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1941년 네바다주가 유선전신 경마 사업을 합법화하면서 시겔은 자신의 회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라스베이거스에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시겔은 살인사건 연루와 언론 폭로로 인한 헐리우드에서의 이미지 실추를 라스베이거스에서 회복하려고 했어요. 처음 몇 년간 합법적인 사업 다각화를 모색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1945년 1월 헐리우드 리포터의 설립자이자 도박꾼 빌리 윌커스는 라스베이거스에 직접 카지노를 건설하기 위해 13헥타르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는 리조트까지 겸한 이 카지노에 플라밍고라는 이름을 짓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자금이 한참 모자랐어요. 결국 빌리 윌커스는 여기저기 손을 벌리다 서부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벅시 시겔까지 끌어들이게 됩니다. 마침 시겔의 애인 버지니아 힐의 별명이 카지노 이름과 같은 플라밍고였어요. 1946년 5월 벤자민 시겔이 플라밍고 프로젝트 주식 상당 부분을 인수하면서 빌리 윌커슨이 2대 주주로 밀려나게 됩니다. 시겔은 플라밍고를 이전에 없던 수준의 호화 카지노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도박뿐만 아니라 최고의 술과 음식, 헐리우드 스타들의 멋진 쇼를 대중에게 선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그는 카지노의 대중화를 꿈꿨습니다. 헐리우드의 세련된 스타일을 플라밍고에 도입하려고 했고 이 때문에 몇 번이나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계속 지연됐어요. 최신 수도 및 에어컨 시스템을 도입하고 열대 식물과 고가의 가구를 전 세계에서 수입했습니다. 플라밍고의 건축비는 날이 갈수록 증가했죠. 전쟁의 여파로 자재 조달이 어려웠는데 상당수를 암시장에서 조달하다 보니 가격도 비쌌으며 자재를 빼돌리는 업자도 많았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지자 시겔은 뉴욕 마피아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엔 100만 달러만 투자하면 카지노와 호텔을 완공할 수 있다고 호언했으나 호텔이 완공될 즈음엔 비용이 600만 달러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시겔의 자금 횡령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그때마다 친구 마이어 렌스키가 시겔을 변호했습니다. 1946년 말 빌리 윌커스는 시겔의 강요에 의해 모든 지분을 팔고 플라밍고 건설에서 완전히 물러나야 했습니다. 갱들의 협박에 질린 윌커스는 유럽으로 날아가 잠적하게 됩니다. 쫓겨난 윌커슨과 바쁜 시겔 대신 건축 현장을 감독한 사람은 시겔의 애인 버지니아 힐이었습니다. 버지니아 힐은 시카고에서 웨이트리스와 매춘부로 일하다 아웃핏 마피아들과 친해져 조직 범죄에도 발을 들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청부업자들도 누그러뜨리는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갱스터들에게 사업을 조언할 정도로 똑똑했지만 중요한 상황에선 바보 행세도 할 수 있는 눈치 빠른 여성이었죠. 버지니아 힐은 여러 갱스터를 거치다 시겔의 애인이 되었고 시겔은 그녀 때문에 아내와 이혼까지 했습니다. 시겔은 버지니아 힐을 과할 정도로 신뢰했어요. 플라밍고 카지노의 오픈 예정일은 1946년 12월 26일. 이때까지 카지노와 극장은 완공되었지만 호텔은 아직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당국에 협력한 대가로 감옥에서 풀려난 찰스 루치아노는 시칠리아로 추방되었지만 1946년 쿠바 하바나에서 열린 마피아 커미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주요 안건 중에는 벅시 시겔과 플라밍고 카지노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회의 참여자 다수는 시겔의 카지노 사업이 실패했다며 그를 처형하자는 의견에 표를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오랜 친구 렌스키의 변호로 처형은 유예되었어요. 이러한 압박 때문에 플라밍고는 미안성 상태로 오픈할 수밖에 없었죠. 시겔은 플라밍고를 열심히 홍보하고 다녔습니다. 수많은 할리우드 스타에게 오픈 행사 초대장이 전달되었어요. 드디어 개장 당일 시겔의 기대와 달리 오픈 행사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치며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하는 비행편이 모두 결항되었고 조지 레프트 같은 시겔의 절친들만 기차와 자가용을 통해 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건축 소음과 방수포가 그들을 맞이했죠. 손님보다 종업원 수가 더 많았습니다. 플라밍고가 자랑하는 첨단 에어컨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숙박시설 미완성으로 손님들은 호텔을 따로 잡아야 했습니다. 오픈 행사 대실패의 여파로 플라밍고 카지노는 2주 동안 3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합니다. 결국 호텔이 완공될 때까지 카지노 운영을 중단하게 되죠. 애인 버지니아 힐은 시겔에게 플라밍고를 포기하고 유럽으로 도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겔은 앞으로 라스베이거스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힐의 제안을 거부했어요. 시겔은 플라밍고의 성공적인 재개장을 위해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더욱 열정적으로 홍보했습니다. 1947년 3월 카지노는 호텔과 함께 다시 개장했어요. 5월에는 3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죠.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뉴욕 보스들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어요. 루치아노와 렌스키가 다른 패밀리 보스들의 불만까지 커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또한 시겔에 의해 플라밍고 운영에서 밀려난 빌리 윌커슨이 시겔의 과잉 지출을 제외한 진짜 건축 비용을 폭로해 보스들을 자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947년 6월 버지니아 힐이 유럽으로 출국했는데 그녀가 공사를 감독하며 30만 달러의 돈을 빼돌려 스위스 은행에 예치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죠. 뉴욕의 보스들은 유예되었던 벅시 시겔의 처형을 개시하기로 결정합니다. 6월 18일 마이어 렌스키는 직접 서부로 날아가 마지막으로 시겔과 만났는데요. 렌스키는 시겔에게 플라밍고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설득했으나 시겔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허황되어 보이는 세계적인 도박도시 라스베이거스의 미래를 설명할 뿐이었죠. 렌스키는 단념하고 뉴욕으로 돌아가 오랜 친구의 목숨을 놓아주기로 결정합니다. 6월 20일 벅시 시겔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애인 버지니아 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마련해준 고급 저택이었죠. 버지니아 힐은 유럽으로 떠난 지 오래였어요. 시겔은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순간 요란한 총성이 울리고 시겔은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온 9발의 총알 중 5발이 그의 몸에 박혔어요. 뒤통수를 뚫고 오른눈으로 빠져나온 첫 발이 이미 운명을 결정지었죠. 이때 그의 나이 41살이었습니다. 마이어 렌스키는 친구의 죽음에 몹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슬픔이고 사업은 사업. 시겔이 피살되고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플라밍고에는 렌스키가 보낸 새로운 운영자들이 들이닥쳐 카지노와 호텔 경영권이 자신들에게 넘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겔의 제거는 그에게 원한이 있는 시카고 아웃핏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빙성은 낮지만 버지니아 힐이 과거 아웃핏과 동업했던 경력 때문에 아웃핏이 그녀를 이용해 시겔을 자멸로 몰아넣었다는 모략설도 제기되었죠. 아무도 벅시 시겔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미해결 살인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벅시 시겔의 삶은 범죄와 야망, 혁신과 배신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갱스터 이상의 인물로 현대 도박산업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나친 야망과 독단적인 행동은 조직과 동료 간 신뢰를 깨트렸고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벅시 시겔의 가장 큰 유산은 화려한 도시 라스베이거스 그 자체일 것입니다. 시겔이 죽고 흥행하기 시작한 플라밍고 카지노는 전쟁으로 억눌려 있던 미국인의 오락 욕구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들어 라스베이거스 번영의 계기를 만들었죠. 시겔의 비전과 추진력은 라스베이거스 관광, 도박 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의 발전이 온전히 그의 유산만은 아니었습니다. 시겔 이전에도 이 사막에 호텔과 카지노를 건설하려는 시도는 수차례 존재했고, 시겔 이후에도 많은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서부의 개발, 교통 인프라 확장, 그리고 네바다주의 도박 합법화 같은 구조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어요. 시겔의 화려한 인생과 비극적인 죽음은 여러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극적으로 묘사되었고,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 그가 라스베이거스의 창조자로 여겨지게끔 만들었습니다. 벅시 시겔의 악명과 야망은 죄악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의 네온 불빛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